첫 번째 항목은요? 공포의 데드크로스입니다. 데드크로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얘기군요. 그렇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계속 하락 국면이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이렇게 해석이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일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예. 오늘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설명해 주세요. 지난 1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응답자의 45%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4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런 건데요. 네. 이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5%였고요. 무선전 RDD 조사에 집 전화로 응답을 보완한 그런 조사였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46대 45 물론 표본 오차 내긴 하지만 부정평가가 더 높아졌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은 표본 오차 크기보다 긍정 부정평가의 응답 차가 작아서 사실상 긍정률과 부정률은 비슷한 상태다 이렇게 부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추세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네. 10월 2주차부터 긍정평가는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고 부정평가는 꾸준히 상승해 와서 사실 이게 문제의 핵심인 것이죠. 그렇죠. 앞으로도 일정 기간은 좀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후에 제일 큰 건 역시 경제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부정평가한 응답자의 47%가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이걸 꼽아서 상당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다음에 17%가 대북 관계와 친북 성향 이걸 이제 주요 이유로 꼽았고 과거사를 들추고 보복 정치를 했다는 이유를 든 것은 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긍정평가 이유로는 27%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걸 꼽았고요. 10%가 뭐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이 응답을 이제 선택을 했고 9%는 외교를 잘했다 이 선택지를 선택했습니다.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못한 거는 경제, 잘한 건 대북 관계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는 경제와 민생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북 관계라고 하면 아무래도 단일 이슈의 성격이 큰 거죠. 맞아요. 뒤집어 말하면 지지층 내에서도 대북 관계 말고는 지금 굳이 잘한 일이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요인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예. 그래서 내년이 되면 좀 북미 대화 등을 통해서 이 대북 관계 문제는 진도가 나을 가능성도 크지만 그게 어떤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냐 이건 좀 의문이 생기는 그런 대목입니다. 특히 그 20대 지지율 하락 여부 이거 갖고 논쟁을 하기도 했는데 연령대별 지지율은 어때요? 이 갤럽 조사를 보면요, 20, 30, 40대에서는 좀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이런 형국이고 50대, 60대에서부터 부정평가가 훨씬 높은 그런 상태거든요. 30대의 경우 응답자의 63%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부정평가는 30%에 그쳐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서 이제 한쪽으로 쏠려 있는 이 연령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대의 경우에는 긍정률 53%, 부정률 35%로 나타나서 40대하고 좀 분포가 비슷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대에서는 특히 남녀 간의 차이가 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20대의 경우에 긍정평가 비율이 남성이 41%였고 여성의 경우에는 67%였기 때문에 격차가 상당히 큰 거죠. 30대의 경우에도 남성은 53%, 여성은 74%가 긍정평가 비율이 나와서 이것도 뭐 상당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 예. 이게 이런 흐름들이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리얼미터 등의 어떤 분석은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 폭이 또 다른 연령대의 성별들과 비교해서도 특별히 크다 이렇게 해석을 내놔서 좀 논란이 많았거든요. 네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최근 표창원 의원이 이런 양상의 원인으로 크게 4가지 요인을 좀 꼽은 바도 있어서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20, 30대 남성 지지도가 떨어진 4가지 이유. 그렇습니다. 뭡니까? 첫째는 미투 뭐 이런 젠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뭔가 남성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여론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좀 확산이 많이 됐다. 이 점이 있겠고요. 예. 둘째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판결하고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이 군대를 이미 갔다 온 남성들에게는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셋째는 청년 실업으로 대표되는 일자리 문제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였고요. 넷째는 대통령과 여당이 20대 남성들과의 소통을 좀 게을리하고 있는 걸로 느껴지고 있다. 이 점을 좀 꼽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좌우간에 이렇게 데드크로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한번 앞서기 시작하면 이거 다시 뒤집는다는 게 좀 쉽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임기 초반에 뭐 이 정권이 힘이 셀 때 특정한 사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간에 좀 뒤집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뭐 3년 차에 가까운 시점에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뒤집은 사례는 뭐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부정평가가 앞서기 시작하면은 선거를 의식해야 되는 여당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주류 비주류 갈등으로 표면화되면서 다시 이제
부정평가를 높이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형성되는 그런 요인이 있고요. 또 정권이 추진한 정책들이 동력을 잃고 현상 유지에 급급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상황 반전을 노리기 힘든 그런 국면이 된다는 것이죠. 내년이 되면은 또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경제 얘기로 또 논란이 될 것인데 좀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좀 잘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사위기 두 번째 항목은요? 미친 개의 퇴장입니다. 미친 개? 그렇습니다. 누구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별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미친 개라는 게 제일 유명하거든요. 현지 시간 20일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인지 알아보시죠. 그러니까요. 어떤 맥락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제 시리아 내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원인이라는 건데요.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시리아 철군을 좀 재검토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도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이걸 놓고도 매티스 장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충돌을 했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장관을 두고 일종의 민주당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까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좀 애초에 마음을 안 들어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을 결정한 배경은 뭡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공언해온 이 고립주의 노선의 관철 이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가 중동의 경찰이 되기를 원하느냐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수조 달러를 쓰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데 영원히 거기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결정은 참모들의 만류 그리고 여당이 공화당과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넘는 무슨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무성한 추측들이 미국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에 대한 추측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터키와의 거래설인데요. 미군은 지금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IS 격퇴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시리아에 있는 이제 쿠르드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입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터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에 있는 쿠르드족들이 이제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부담이 되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쿠르드족을 공격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지 시간 18일 미국은 또 터키에 35억 달러 그러니까 약 4조 원 규모의 미사일 방어체계 수출을 승인한 상황이거든요. 즉 무기를 팔고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을 좀 용인하면서 시리아에 손을 떼는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추측이 또 있나요? 이게 이제 좀 더 음모론에 가까운 얘기가 되는데 러시아의 뭔가 이런 이해관계를 좀 받아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인데요. 러시아는 지금 이란과 함께 시리아 정부군의 편에 서서 IS 격퇴전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좀 입장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미군이 여기서 빠지게 되면 이후 상황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그런 국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좀 보장해 주는 거는 결국 러시아 스캔들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어떤 배경이 맞는지는 아직은 다 추측일 뿐인 상태죠. 그렇죠. 좌우간 이 문제 때문에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이제 그만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요? 제임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충동적인 성향을 제어하는 이른바 어른이라고 불려오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코피 작전 뭐 이런 군사적 옵션을 부정을 해왔고 또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맹에 과도한 부담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쭉 해왔거든요. 일단 북미 대화는 오늘은 이제 뭐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뭐 군사작전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이 점에서는 좀 걱정이 덜한데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더 부담을 지울 수가 있어서 이건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항목은요? 돌아온 큰손입니다. 누구요? 큰손 장영자 씨 얘기인데요. 아유, 옛날 그 장영자? 그렇습니다. 80년대부터 사채시장에서 큰손으로 불리면서 거액의 사기 사건 등이 연루돼 온 이 장영자 씨가 출소 3년 만에 또 구속 수감된 이후에 재판을 계속 받고 있다. 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건입니까? 2015년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지인들에게 총 6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인데요. 장영자 씨는 뭐 아시다시피 과거에 중앙정보부 차장과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재는 고인인 남편 이철희 씨가 이제 부부관계인데 그렇죠. 이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불교재단을 만들 것이다. 그런데 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금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 남편 명의로 묶여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서 갚아주겠다. 이런 수법으로 이제 사기를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기를 치는군요. 그렇죠.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에 6,400억 원대 어음 사기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고 복역을 하다가 10년 만인 1992년에 가석방된 바가 있죠. 그런데 이 직후인 1994년에 또 140억 원 차용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또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2000년에
2019년에 220억 원대 국권 화폐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이 되는 등 계속 이제 이 징역살이를 해왔는데 네. 이번에 수감된 것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수감 생활한 것만 거의 29년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이제는 우리가 잊어버립시다. 잊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